단기 투자의 실적은 인기 콘테스트와 같습니다. 좋은 성과를 낸 자산은 대개 명백한 이점이 있어 인기를 얻었고 따라서 가격이 높아진 것들이죠. 반면에 저렴한 자산들은 대부분 아직 군중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 높은 수익률이란 다른 자산과 비교한 상대적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습니다. 장점이 아무리 크더라도 무한히 더 가치 있을 수는 없죠. 14장 사이클 포지셔닝. 위의 6가지는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사이클 포지셔닝. 주요 사이클에 대해 내린 판단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리스크에 대응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과정. 자산 선택. 어떤 시장, 틈새 분야, 특정 증권이나 자산을 비중 확대할지 축소할지 결정하는 과정. 포지셔닝과 자산 선택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두 가지 주요 수단입니다. 공격성, 리스크를 증가시킴. 투자 자본 확대, 위험 자산 보유, 금융 레버리지 또는 고베타 전략 사용. 방어성, 리스크를 감소시킴. 투자 자본 축소 및 현금 보유. 안전자산 강조, 호황이 아니라도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산 매수, 레버리지와 베타를 피함. 공격과 방어는 현재 사이클 상의 위치를 보고 향후 어떤 방향을 보일지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기술, 반복 가능한 지적 프로세스를 합리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운, 기술과 합리적인 가정이 소용없다고 밝혀진 많은 경우에 일어나는 것. 포트폴리오 관리의 성공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기술과 운입니다. 투자자에게 기술이 없다면 성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운은 와일드 카드입니다. 운은 좋은 결정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고 나쁜 결정을 성공시킬 수 있지만 대개 단기적인 성과에 그칩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고 봐야 하죠.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살짝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시장에서 일반적인 기대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투자자의 행동에 대한 기준치이죠. 사이클 포지셔닝은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공격과 방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투자자가 유리한 환경에 있다고 가정해보죠. 경제 및 이익 사이클이 상승하고 투자자 심리와 위험에 대한 태도는 과열되지 않고 침체되어 있으며 자산 가격은 내재 가치에 비해 중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경우 공격성이 요구되죠. 따라서 자본금을 더 투입하고 위험 수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다음 그래프의 점선은 좋은 시장 환경에서 공격적인 사이클 포지셔닝을 한 투자자의 전망입니다. 예상대로 시장이 좋으면 수익은 더 없고 예상과 달리 시장이 좋지 않으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반대로 분석 결과 사이클 포지셔닝이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는 지쳐있고 심리는 과도하게 낙관적이며 자산 가격도 높습니다. 즉 방어를 해야 하는 시기인 거죠. 이런 경우 자금을 회수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축소해야 합니다. 예상대로 시장 환경이 나빠진다면 방어적인 포지션을 한 투자자는 시장보다 손실을 덜 입어 뛰어난 성과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포지셔닝에 대한 노력이 모두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가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시장이 상승세로 돌변한다면 그 결정은 저조한 투자 성과로 이어질 겁니다. 시장이 사이클의 저점에 있을 때 이익 가능성은 평소보다 높고 손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시장 사이클이 고점에 있을 때는 반대죠. 논리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과 실제로 일어난 일이 관계가 늘 어긋날 수도 있겠지만 포지셔닝을 잘 결정하면 시장 경향을 내 편으로 만들고 더 높은 수익률을 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 경영이 내게 우호적일 때 투자한다면 바람을 등지게 될 것이고 시장 경영이 내게 비우호적이라면 그 반대일 겁니다. 자산 선택 기술. 자산 선택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산을 구별하고 포트폴리오에서 그들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 가격이 내재 가치에 비해 높을수록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고 자산 가격이 내재 가치에 비해 낮을수록 기대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내재 가치에 대해 더 뛰어난 통찰력을 갖는 투자자들은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막스는 이것을 2차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컨센서스와 다르게 생각하면서 더 잘 생각하는 능력이죠. 2차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뛰어난 투자자는 저조한 성과를 내는 자산과 더 높은 성과를 내는 자산을 구별할 수 있고 따라서 전자에는 덜 투자하고 후자에는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우수함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비대칭적 결과입니다. 선택 기술이 없는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이 같습니다. 따라서 그는 시장이 좋을 때 잘하고 시장이 나쁠 때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한쪽을 선택해야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자산 선택에 탁월한 기술을 가진 공격적인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는 시장이 상승할 때에는 시장보다 더 많이 상승할 겁니다. 그러나 시장이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세에는 더 많이 하락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상승 잠재력은 높으면서도 하락 리스크는 적은 자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승세에는 시장보다 더 뛰어나고 하락세에는 시장과 비슷하거나 조금 나쁜 성과에 그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산 선택에 있어 탁월한 기술을 가진 늘 방어적인 투자자가 있다면 그는 시장이 하락할 때는 시장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일 것이고 시장이 오를 때는 시장과 비슷하거나 조금 나쁜 성과에 그칠 겁니다. 요컨대 탁월한 자산 선택 기술을 가진 투자자들은 공격형이든 방어형이든 모두 시장보다 나은 성과를 보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늘 공격적이거나 늘 방어적이지 않아도 사이클 포지셔닝 기술을 겸비한 투자자는 적절한 시기에 시장 노출도를 정확히 조절해 높은 성과를 내는 종목 비율을 평균 이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공격적으로 하고 어떨 때는 방어적으로 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좋은 유형입니다. 다시 말해 사이클이 하락하기 전에 방어적으로 변하고 사이클이 상승하기 전에 공격적으로 변한 투자자가 가장 뛰어난 투자자입니다. 자산 선택 기술과 사이클 포지셔닝 기술 두 가지 요소를 설명할
설명하기 위해 이 둘을 나누기는 했지만 훌륭한 투자자는 둘 다 가지고 있으며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파악하는데 훌륭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 그 시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 움직임에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포지셔닝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즉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또 언제 그렇게 하는지, 즉 사이클의 저점에서 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이클의 고점이나 저점에서 맞춰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성공적인 포지셔닝입니다. 15장 대응의 한계. 사이클의 이해 과정과 관련된 여러 고려 사항들,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할 수 있다는 투자자의 자신감을 적절히 억제하는 방법들을 다뤘습니다. 이번 장에선 이런 고려 사항들을 다시 한번 반복 요약하려고 합니다. 말했듯이 투자는 미래의 사건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을 포지셔닝하는 겁니다. 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위치를 알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확률뿐입니다. 확률을 알면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이 맞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을 안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죠.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관찰해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일을 찾는다 해도 그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복은 이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이 위험에서 포트폴리오를 보호해야 합니다. 자신의 추론이 맞았다고 입증되기까지 긴 시간을 극복할 인내가 필요하죠. 항복한 투자자들은 예리한 지성으로 내린 그들의 결론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했어야 했습니다. 비록 시장과 다른 결론이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항복하고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기보다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어야 했습니다. 사이클이 비싼과 저렴 사이의 양극단 사이, 즉 가운데인 적정에 있을 때 가격과 가치의 관계는 극단처럼 명백하지 않습니다. 사이클의 중간은 정확히 구별하기 어렵죠. 또 중간을 구별하는 것은 극단을 구별하는 것만큼 수익성이 높지 않습니다. 막스는 사이클의 최극단에서만 판단이 맞을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누구도 극단을 제외하고서는 꾸준히 성공할 수 없다면서 말이죠. 다시 말해 지금이 사이클이 중간 지점인지를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 양극단을 맞추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수익률이나 모든 측면에서 좋다는 겁니다. 사이클 포지셔닝은 쉽지 않습니다. 막스는 여러분이 사이클 포지셔닝을 쉬울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어렵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16장 성공의 사이클. 막스는 투자 경력을 쌓아오면서 성공의 사이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설명했던 다른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성공의 밀물과 썰물은 대부분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인간 본성의 역할. 성공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좋지 않다. 성공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이것은 대개 더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공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투자에는 겸손과 자신감 사이의 복잡한 관계가 있죠. 가장 수익성이 큰 좋은 자산들은 보통 숨겨져 있거나 무시되는 것들 사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에 충분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통념과 다른 투자자의 선택이 투자자의 기대만큼 상승하지 못하거나 또는 반대 방향으로 가버릴 경우 투자자는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늘릴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의견에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한편으론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미래의 경제, 시장, 금리에 대해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논리를 재검토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거나 추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자만심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공으로부터 배울 가치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투자에서 성공을 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특히 위험한 교훈, 돈을 버는 것이 쉽고 위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처음의 성공을 만들어냈던 정보가 다른 곳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인기의 역할, 성공의 투자 실패의 씨앗이 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단기 투자의 실적은 인기 콘테스트와 같습니다. 좋은 성과를 낸 자산은 대개 명백한 이점이 있어 인기를 얻었고 따라서 가격이 높아진 것들이죠. 반면에 저렴한 자산들은 대부분 아직 군중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더 높은 수익률이란 다른 자산과 비교한 상대적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습니다. 장점이 아무리 크더라도 무한히 더 가치 있을 수는 없죠. A가 B에 비해 가격이 올라간다면 어느 순간 B에 비해 과대평가될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사람이 B의 수익률이 너무 형편없어서 B를 포기하고 A로 갈아탄다면 B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낼 때가 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핫한 자산관리사와 펀드에 더 많은 돈이 몰리고 이것이 억제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더 많이 몰린 자금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고 결국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자본이 몰리는 동안 잠재 수익률이 점점 하락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얼마간 저조한 수익률을 내는 자산들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저렴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더 나은 결과를 낼 준비를 하는 것이죠. 투자에서 성공의 비법은 모든 것들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사이클에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효과가 없을 때까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아지트 자인은 막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어려워지기 전까지 쉽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가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투자에 있어 중요한 모든 것은 직관에 반하고 모두에게 명백한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교훈은 간단합니다. 투자자들은 인기가 있는 자산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친구는 인기가 없는 종목입니다. 기업의 역할, 성공하고 실패한다는 측면에서 기업 역시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발생합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제록스입니다. 이 사무 복사 기기의 거대 기업은 습식 복사 과정에서 벗어나게 한 최초의 회사로 1960년대 당시엔 건식 복사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미래가 밝았습니다. 제록스는 렌털 모델만 고집했고 복사기를 판매하거나 리스하지 않았죠. 제록스는 영원히 성장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록스는 복사기 시장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1975년 회사의 특허권을 다른 복사기 업체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원의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제록스가 점유하던 복사기 시장에서 제록스의 점유율은 100%에서 10%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제록스는 1968년에 니프티 50의 선도주였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영원하지 않았죠.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업 역시 성공한 후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관료주의적이고 행동이 느려지며 더 이상 혁신적이지 않고 평범한 군중의 하나가 되면 성공은 실패의 씨앗이 될 겁니다. 하지만 실패 역시 성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제록스의 새로운 경영진은 공격적인 절감과 정례 해고를 단행했으며 후지의 지분 50%를 후지필름에 팔았으며 중국과 홍콩 사업부를 매각했습니다. 또 부채 조정에 성공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수익성을 회복했습니다. 타이밍의 역할, 타이밍은 개인이나 기업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타이밍을 맞추면 현금보다 좋은 상황에 시장에 뛰어들 수 있죠. 하이힐드 채권 투자가 시작된 것은 1977년, 78년입니다. 막스가 이 투자에 처음 참여했을 당시 하이힐드 채권 시장은 30억 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기관은 정크본드라고 부르는 채권을 사지 못하게 했죠. 한마디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인기가 없다는 것은 과소평가된 자산이라는 뜻이고 빨리 뛰어드는 것이 이득이라는 뜻이었죠. 막스는 자신이 부실채권이라는 자산이 아직 알려지지 않고 가격이 낮을 때 알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붐비는 시장에서 괜찮은 수익을 얻으려 애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붐비는 분야에 늦게 진입한 사람은 마지막 바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시기는 나쁜 시기를 만든다. 이는 시계추의 움직임만큼이나 확실한 법칙입니다. 좋은 시기 뒤에는 머지않아 나쁜 시기가 따라오죠. 그뿐만 아니라 좋은 시기 자체가 종종 나쁜 시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경솔하게 채권을 발행하거나 과잉 건설이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중요한 것은 좋은 시기가 반드시 더 좋은 시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공은 사이클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17장 사이클의 미래. 지금까지는 과거와 현재의 여러 사례들을 다뤘습니다. 막스는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막스는 사이클이 끝났다고 말하던 수많은 경우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중앙은행과 재무부 수장들의 전지전능함을 이유로 들며 경제 사이클이나 이익 사이클이 더 이상 변동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막스는 이번에는 다를까라는 메모에서 이 주제에 대해 썼습니다. 기사의 핵심 문단은 이렇다. 새로운 컨센서스가 떠오르고 있다. 거대하고 부정적인 경기 순환이 다스려졌다는 것이다. 67개월 동안 이어진 현재의 경기 확장은 이미 평균을 훌쩍 넘어섰다. 소비자들의 경우 불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보다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시어스의 회장은 침체를 겪어야만 한다는 자연 법칙은 없다 라고 말했고, 아모코 회장은 세기가 바뀔 때까지 계속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 라고 말했다. 사라리 CEO는 사이클을 하락시킬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1996년 진술된 이 말들 이후 한동안 호황기는 계속되었죠. 2001년에 완만한 침체가 있었고 2008년이 돼서야 대침체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우리의 번영을 방해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 나라의 번영이 미래에 반드시 쇠퇴하고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에 나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황금의 시대로 진입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사업은 건강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와 세 번째의 말을 한 대통령은 후보입니다. 위의 말들은 10년 이상 세계를 괴롭힌 대공황의 문턱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막스는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다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이죠. 사람이 개입하는 한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유명한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만은 이렇게 썼습니다. 전자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물리학이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보라. 즉 전자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학적 작용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훨씬 어려웠을 거라는 이야기죠. 투자자들은 결정할 때 늘 감정을 동반합니다. 그 결과 엉뚱한 시기에 도취되거나 낙담합니다. 상황이 잘 풀릴 때는 상승 가능성을 과장하고 상황이 안 풀릴 때는 하락 위험을 과장합니다. 따라서 추세를 사이클의 극단으로 가지고 가죠.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막스는 사이클의 지속성에 대해 적었습니다. 사이클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것들은 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인간이 관여하면 무엇이든 변하고 사이클을 만들어낸다. 감정은 일관성이 없으며 꾸준하지도 않고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고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더 적게 모은다. 사람들은 재무 상태가 위태로워진다 해도 즐거움이나 수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돈을 빌린다. 사이클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경제는 소비자들이 외부 사건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소비를 늘리거나 줄임에 따라 호황과 불황을 거듭할 것이다. 기업들은 사이클의 상승기에는 장밋빛을 예상하고 따라서 재고를 과도하게 늘릴 것이다. 하지만 경제가 하락세로 돌아서면 이것들은 부담이 된다. 자본 제공자들은 호황에는 자금을 싸게 제공하며 과도한 팽창을 저장하다가 좋은 시절이 끝나면 고삐를 당길 것이다. 사이클을 무시하고 추세를 추정하는 것은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감정과 감정이 초래하는 사이클의 지나친 움직임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겁니다. 니프티 50를 경험했던 1968년 막스는 22살이었고 투자업계에서 신입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어린 나이에 일찍 비교적 적은 대가를 치르고 잘못된 개념을 깨달았다고 막스는 말하죠. 때문에 1990년대 후반의 인터넷 거품과 2007년의 세계 금융위기도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서 말이죠. 극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이클의 발생도 결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경제와 시장은 과거에 한 번도 일직선으로 움직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이클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자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책은 끝을 맺습니다. 막스는 투자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비해 현재 포트폴리오를 포지셔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점은 분명하게 하고 가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절대로 안다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사이클을 공부하는 겁니다. 사이클은 연쇄작용입니다. 과거는 현재의 원인이고 현재는 미래의 원인입니다. 즉 현재를 알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아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 정확히는 사이클 내에서 현재 위치죠. 현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의 태도와 투자 환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이클의 고점에서는 탐욕, 낙관론, 과도한 위험 수용, 신용 완화 같은 호황기의 특성을 보입니다. 이때는 방어적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이클의 저점에서는 공포, 비관론, 과도한 위험 회피, 신용 경색 같은 침체기의 특성을 보이죠. 이때는 공격적이어야 합니다. 사이클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은 불황기나 호황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항상 막스가 준 체크리스트를 현재에 대입해보고 가설을 세우고 시간이 지나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놓친 것이 있는지 수정해 본다면 우리는 사이클을 공부하지 않는 다른 투자자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